나훈아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선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가왕의 자리에서도 정치적 유혹을 거부하고 오직 음악만을 고집했죠. 진정한 애국은 노래로 하는 것이라는 그의 신념은 지금도 회자됩니다. 최근 나훈아의 해외 공연을 보고 많은 외국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더욱 특별했던 건 한국어를 모르는 프랑스인들이 그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연 이 공연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음악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아밀리 두보아입니다. 한국과 저의 인연은 제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죠. 80년대 초반 아버지는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 당시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주변에서는 모두가 만류했다고 해요. 급격한 산업화 중인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동양의 신비로운 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누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 한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군사정권 시기였지만 대학가는 젊음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서울대 캠퍼스에는 매일같이 토론하고 담소를 나누는 학생들로 넘쳐났고 도서관은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 아버지는 한국 학생들의 학구열과 진지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종로구의 한 하숙집에서 지내셨는데 그곳에서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는 마치 친아들처럼 아버지를 챙기셨죠. 매일 아침 따뜻한 국과 계절 반찬을 준비해 주셨고 늦게 들어올 때면 불을 밝혀두며 기다리셨다고 해요. 특히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약은 필요 없다며 직접 닭곰탕을 끓여주셨는데 그 맛과 정성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하시더군요. 하숙집에는 아버지처럼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몇 명 더 있었는데 아주머니는 그들 모두에게 차별 없이 한국의 어머니가 되어주셨습니다. 명절이면 모두를 불러 떡국을 대접하고 김치 담그는 날이면 직접 담근 김치를 나눠주시곤 했죠. 아버지는 그때 경험한 한국의 정을 이야기하실 때면 아직도 눈시울이 붉어지신답니다. 하숙집 골목에는 자그마한 음악 감상실이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수업이 끝나면 그곳에서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하셨어요. 어느 날 우연히 들린 한 노래가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독특한 창법과 깊이 있는 가사, 그리고 한과 흥이 어우러진 목소리. 그것이 바로 나훈아의 노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음악 감상실에서 은경이라는 한국 여학생을 만나셨대요. 둘은 음악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은경 씨는 아버지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하나씩 알려주었죠. 한강 둔치를 거닐며 들었던 물레방아 인생, 남산 팔각정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과 함께했던 무시로. 그때의 추억은 아버지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저 오래된 추억 속 로맨스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야기 속에 담긴 깊은 울림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파리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주말마다 아버지는 한국 음악을 틀어놓고 요리하시길 좋아하셨어요. 김치찌개의 매운 향이 집안에 가득할 때면 아버지는 종종 하숙집 아주머니 이야기를 하셨죠. 10살 때였을까요? 어머니가 피아노 교실을 운영하시면서 젊은 음악가와 가까워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다툼은 깊어졌고 결국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아버지는 더욱 자주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서재에 틀어박혀 나훈아의 노래를 들으셨는데 특히 영영이란 노래가 흘러나올 때면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버지의 서재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노래가 궁금해 살짝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오래된 앨범 재킷을 보고 계셨는데 그 속에는 젊은 시절 아버지와 한 여성이 음악다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사진 속 여성이 바로 은경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하숙 생활이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대학 내 프랑스어 동아리 활동 중 은경을 만났습니다. 은경은 불문학과 3학년생으로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었죠. 아버지는 은경의 유창한 프랑스어에 놀랐다고 해요. 무엇보다 한국인과는 생소했던 짙은 갈색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중 은경 씨와의 만남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동아리 활동이 끝난 후 은경 씨가 먼저 아버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두 분은 학교 도서관에서 만나 공부하셨대요. 아버지는 은경 씨에게 한글을 배우며 그 과학성과 아름다움에 푹 빠지셨다고 해요. 아버지가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건 청계천 근처 음악다방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은경 씨가 처음 그곳으로 아버지를 데려갔을 때 나훈아의 사랑을 잃어버린 나는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왔다고 해요. 아버지는 가사의 의미도 모르셨지만 그 한과 슬픔이 녹아있는 목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은경 씨는 아버지께 나훈아의 노래 가사를 하나하나 번역해 주었대요. 서양 음악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한국만의 정서와 독특한 창법에 아버지는 완전히 매혹되셨다고 합니다. 두 분은 자주 그 음악다방을 찾았고 음악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셨대요. 여름이 되자 청계천 주변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은경 씨와 함께 남산 팔각정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미래를 그리셨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 기간은 점점 끝나가고 있었고 은경 씨의 부모님들은 외국인과의 교제를 강하게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프랑스로 돌아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만남에서 은경 씨가 아버지께 나훈아의 테이프를 건네주며 했던 말씀을 아버지는 아직도 기억하고 계세요. 이 노래들처럼 우리의 추억도 영원히 간직해 주세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아버지는 끝없이 우셨다고 합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아버지는 파리 근교의 대학에서 한국학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셨죠. 어머니는 파리 음악원 출신의 피아니스트셨는데 아버지의 한국 사랑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셨다고 해요. 둘은 서로 다른 문화의 조화를 이루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주말마다 한국 음식을 해주셨어요.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과 나훈아의 노래가 어우러진 식탁에서 아버지는 종종 한국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은경 씨 이야기만큼은 결코 꺼내지 않으셨죠. 그저 가끔 서재에서 홀로 옛 테이프를 듣는 것이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아버지는 더욱 대학 강의에 몰두하셨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흘러갔죠. 10살이 되던 해까지 우리 가족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파리 16구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아버지의 한국 음식 솜씨와 어머니의 피아노 선율이 어우러져 늘 따뜻했어요. 주말이면 아버지는 김치찌개를 끓이시고 어머니는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셨죠. 저는 그 시간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피아노 교실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단지 어머니가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 연주회가 줄어들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의 서재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나훈아의 물레방아 인생과 함께 얼마 후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어요. 피아노 교실에서 만난 젊은 음악가와 함께 그날 이후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퇴근 후에는 늘 서재에 틀어박혀 계셨고 나훈아의 노래만 반복해서 들으셨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프랑스 샹송도 클래식도 아닌 한국 노래를 들으시는지. 어느 날 저녁 제가 숙제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버지의 서재에서 들리는 영영이란 노래가 궁금해 살짝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오래된 앨범 속 사진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 중에는 젊은 시절 아버지와 한 여성이 찍은 사진도 있었죠. 처음으로 은경 씨의 모습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이 사람이 은경 씨인가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은경 씨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셨습니다. 청계천의 음악다방, 남산의 야경, 그리고 마지막 이별까지. 그제서야 저는 아버지가 왜 그토록 나훈아의 노래에 빠져 계셨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와 함께 나훈아의 노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한국어 가사가 점점 친숙해졌고 그 안에 담긴 이별의 아픔과 그리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어쩌면 은경 씨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를 보내야 했던 상처와 겹쳐졌던 게 아닐까요? 중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학생이 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한국에서 온 정민이었죠. 파리의 주재원으로 오신 아버지를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제게 정민이의 학교 생활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아마도 제가 한국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정민이는 무척 수줍어했습니다. 프랑스어가 서툴러 수업 시간에 발표도 잘 못하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을 보곤 했죠. 어느 날 점심시간 저는 용기를 내어 정민이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라고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더니 정민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날 정민이는 도시락을 가져왔었는데 반찬 하나하나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김치, 불고기, 계란말이. 우리 아버지가 해주시던 것과는 또 다른 맛이었죠. 정민이는 제가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매일 조금씩 나눠주었어요. 정민이의 어머니께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면 새로운 반찬을 만드셨대요. 어느 날은 정민이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죠. 그날 처음으로 김밥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정민이 어머니는 제가 한국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무척 기뻐하셨답니다. 우리는 금세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정민이는 저에게 한국의 최신 가요를 들려주었고 저는 정민이에게 프랑스 문화를 알려주었죠. 특히 정민이가 좋아했던 건 아버지의 옛날 이야기였어요. 80년대 서울의 모습, 청계천의 음악다방, 남산의 야경. 정민이는 그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고 정민이네 가족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마지막 날 정민이는 제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무늬가 새겨진 손거울이었죠. 언젠가 한국에 오면 꼭 연락해. 라고 말하는 정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민이가 떠난 후 학교는 전과 달리 무척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급식실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면 정민이의 도시락 생각이 났죠. 주말마다 아버지가 해주시는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도 정민이 어머니의 김밥이 생각났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도 모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욱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저는 유튜브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민이가 추천해준 드라마들이었는데 어느새 제가 더 많은 드라마를 찾아보고 있더군요.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기쁘신 듯 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시기도 했어요. 주말이면 아버지와 함께 한국 음악을 들었습니다. 나훈아의 노래부터 시작해서 현대 K-팝까지. 아버지는 음악을 통해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을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나훈아의 노래가 나올 때면 80년대 서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아버지가 경험했던 한국을 상상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진로 상담 시간에 선생님께서 물으셨어요. 아밀리, 장래 희망이 뭐니?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때까지 막연했던 제 꿈이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르본 대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한 거예요. 마침 서울대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이 있었죠. 40년 전 아버지가 그러셨듯이 이제는 제가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원서를 쓰면서 아버지의 옛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청계천의 음악다방, 종로의 하숙집, 그리고 은경 씨. 면접관들은 제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한국과의 인연, 그리고 정민이와의 우정을 이야기했어요. 면접관들은 특히 제가 한국어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에 놀란 눈치였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아버지의 반응은 잊을 수 없어요. 서재에 계시던 아버지는 잠시 말씀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서랍장을 열어 낡은 앨범을 꺼내셨어요. 그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던 사진들이었죠. 80년대 서울의 풍경, 하숙집 아주머니와 찍은 사진, 그리고 은경 씨와의 마지막 사진까지. 아밀리, 내가 가게 될 서울은 내가 알던 것과는 많이 다를 거야. 하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만큼은 변함없을 거라 믿어. 아버지는 천천히 사진을 넘기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오래된 나훈아의 테이프를 건네주셨습니다. 은경 씨가 마지막으로 주었던 그 테이프였죠. 떠나기 전날 밤 아버지는 오랜만에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어요.
식탁에는 나훈아의 노래가 흘렀고 아버지는 처음으로 은경 씨와의 이별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셨습니다. 어머니와의 이혼 후에도 끝내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날 밤 아버지의 눈시울은 쉽게 마르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의 옛 하숙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은경 씨의 흔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민이에게도 연락했어요. 이제는 대학생이 된 정민이는 제가 한국에 온다는 소식에 무척 기뻐했죠. 서울에서의 첫 발걸음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의 유명 음악 평론가인 마르코 베르티의 칼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나훈아의 음악은 한국 고유의 것이 아닌 일본 엔카를 모방한 아류작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는 특히 나훈아의 대표곡들이 엔카의 창법과 정서를 그대로 가져왔다며 최근 유럽에서 재조명되는 현상을 강하게 비판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비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그의 의도가 단순한 음악 평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연이어 칼럼을 발표하며 한국 대중음악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아버지 세대의 음악을 서양과 일본 문화에 저급한 모방이라고까지 폄하했죠. 정민이와 함께 서울대 음대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나훈아의 음악에 담긴 한국의 전통 창법과 민요적 요소들, 그리고 그만의 독창적인 해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더구나 그의 노래에는 한국인의 한과 정이 깊이 배어 있었어요. 이건 결코 단순한 모방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우연히 참석한 음악학과 세미나에서 저는 손을 들었어요. 베르티의 주장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나훈아의 음악이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조화시켰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프랑스인임을 밝히자 청중들은 더욱 관심을 보였고 발표가 끝난 후에는 여러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제공해 주셨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날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한올로 음악가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분은 60년대부터 나훈아의 음악 활동을 지켜보셨다고 해요. 나훈아는 오히려 일본 가수들이 모방하려 했던 독보적인 존재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저는 이 모든 자료와 증언을 정리해서 베르티의 칼럼에 반박문을 썼습니다. 프랑스 유학생의 시선으로 본 나훈아 음악의 진정성과 예술성을 담았어요.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직접 조사한 자료들을 토대로. 그리고 그 글은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쓴 반박문은 프랑스 르몽드 신문의 문화면에 실렸고 이것이 유럽 전역의 음악계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유명 프로듀서 하비에르 로드리게스가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는 우연히 서울의 한 카페에서 들었던 나훈아의 무시로를 잊지 못했다고 했죠. 로드리게스는 나훈아의 음악을 재해석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페인 전통 악기인 플라멩코 기타와 나훈아의 창법이 묘하게 어우러진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영영이란 곡을 플라멩코 버전으로 편곡했는데 이게 유럽 음악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죠. 유럽의 음악 전문 채널에서는 나훈아의 음악 세계를 다룬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60년대부터 쌓아온 그의 음악 인생과 한국 대중음악사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조명했죠. 특히 그의 독창적인 창법과 무대 매너는 유럽의 음악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여러 매체에서 극찬하는 나훈아의 기사들을 보여드렸더니 아버지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스페인에서 제작한 나훈아 특별반을 아버지께 선물했어요. 레코드 재킷에는 플라멩코 기타리스트와 나훈아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아밀리, 이제야 유럽 사람들도 나훈아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 것 같구나. 아버지는 레코드를 무척 소중하게 다루셨어요. 저녁이면 와인 한 잔과 함께 그 음악을 들으셨죠. 어쩌면 그 순간 아버지는 은경 씨와 함께 음악다방에서 보냈던 그 시절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로드리게스는 나훈아를 직접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훈아의 음악은 단순한 대중음악이 아닙니다. 그의 노래에는 한 민족의 혼과 정서가 담겨 있어요. 이것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진정성입니다. 이제 베르티의 왜곡된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나훈아의 음악은 유럽의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정서를 담으면서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진 음악으로요. 서울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정민이가 아버지의 옛 하숙집을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종로의 좁은 골목들은 많이 변했지만 오래된 지도와 아버지가 보내주신 사진들을 토대로 겨우 그 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숙집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 자리에는 작은 카페가 들어서 있었죠. 우리는 실망한 마음을 안고 카페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주인 아주머니께서 그 하숙집에 대해 알고 계셨어요. 하숙집을 운영하시던 분의 며느리셨던 거예요. 아, 프랑스에서 온 그 총각이 너의 아버지였구나. 아주머니의 말씀으로는 하숙집 할머니께서 10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가끔 프랑스에서 온 학생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특히 아버지가 감기에 걸렸을 때 끓여주셨던 달곰탕 이야기는 단골 손님들에게도 자주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정민이와 함께 서울대 도서관 기록관도 찾아갔어요. 80년대 프랑스어 동아리 사진첩을 뒤지던 중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은경 씨가 찍힌 사진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동아리 활동하는 모습이 여러 장 남아 있었죠. 사진 속 은경 씨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짙은 갈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서 선생님께서는 당시 학적부도 찾아주셨는데 거기에는 은경 씨의 고향이 전라남도 순천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순천. 그곳에서 은경 씨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정민이가 찾아준 소식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은경 씨는 졸업 후 프랑스 유학을 준비하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떠나고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아버지께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수십 년간 가슴 한켠에 간직해온 그리움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웠던 것은 은경 씨가 마지막까지 프랑스로 가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마도 그녀도 아버지를 잊지 못했던 걸까요? 마르코 베르티의 한국 음악 폄하 발언이 계속되던 중 뜻밖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파리의 한 음악 전문 채널에서 주최하는 동아시아 음악의 정체성 토론회였어요. 베르티도 패널로 참석한다고 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토론회 현장에서 베르티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였어요. 나훈아의 음악은 일본 엔카의 변형에 불과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준비해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서울대 음악도서관에서 찾은 나훈아의 초기 녹음본들을 들려드렸어요. 거기에는 한국 전통 판소리의 창법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죠. 이어서 60년대 일본 엔카와 나훈아의 음악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곡의 구성, 창법, 정서 모두가 확연히 달랐어요. 결정타는 원로 음악가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일본 가수들이 나훈아의 독특한 창법을 모방하려 했다고 증언했어요. 심지어 몇몇 일본 가수들은 직접 나훈아를 찾아와 사사받기를 원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런데 베르티 씨, 혹시 나훈아의 노래를 직접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질문에 베르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결국 유튜브로만 몇 곡을 들어봤다고 실토했어요. 로드리게스가 준비한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나훈아가 무대에서 부르는 영영이었어요. 객석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은 보는 이들을 압도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나훈아의 음악입니다. 한국인의 혼이 담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예술이죠. 제 발언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더 큰 박수가 이어졌어요. 베르티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주요 음악 매체들은 일제히 이 토론회를 보도했어요. 동양 음악의 편견을 깨다 나훈아, 유럽이 주목한 한국의 레전드. 베르티의 왜곡된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우리가 이겼어요. 나훈아의 음악이 아빠의 청춘이 이겼어요. 마침내 아버지가 서울에 오셨습니다. 인천공항에 마중 나갔을 때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40년 만의 방문이었죠.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은 40년 전 아버지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알던 서울 맞니? 아버지는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빌딩들과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를 신기한 듯 바라보셨어요. 특히 한강변의 야경에 감탄하셨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옛 하숙집 터를 찾았어요. 지금은 카페가 된 그곳에서 아버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카페 주인 아주머니께서 따뜻한 차를 내어주시며 하숙집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아버지는 젊은 시절 자신을 딸처럼 아껴주신 그분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더욱 감회가 깊으셨나 봅니다. 캠퍼스는 많이 바뀌었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은경 씨와 처음 만났던 프랑스어 동아리방을 단번에 찾으셨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한 교수님은 은경 씨의 후배셨다고 했습니다. 은경 선배님은 끝까지 프랑스 문학을 사랑하셨대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프랑스 유학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말씀을 잊지 못하셨어요. 저녁에는 청계천 근처의 한 음악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나훈아의 영영이 흘러나왔어요.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음악을 들으셨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40년 전 은경 씨와 함께했던 시간이 흐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민이가 준비한 깜짝 선물도 있었어요. 젊은 음악가들이 나훈아의 곡들을 새롭게 편곡한 공연이었죠. 프랑스 샹송풍으로 편곡된 물레방아 인생이 흘러나오자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밀리, 이제야 알겠구나. 은경이가 내게 준 테이프는 단순한 이별 선물이 아니었어. 그건 우리의 추억을 영원히 이어줄 다리였던 거야. 그리고 내가 그 다리를 완성시켜 준 거야. 귀국을 앞둔 날 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남산에 올랐습니다. 달라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도시는 변했지만 이곳의 마음만은 그대로구나. 은경이도 이 마음을 알았기에 내게 노래를 남겨준 게 아닐까? 파리에서의 토론회가 끝난 후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기다리던 소식이 도착했어요. 아버지께서 드디어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하신 거죠. 아버지는 내가 나훈아의 명예를 지켜낸 것처럼 나도 이제 은경과의 추억을 직접 마주할 용기가 생겼다고 하셨어요. 마침내 아버지가 서울에 오셨습니다. 인천공항에 마중 나갔을 때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40년 만의 방문이었죠.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은 40년 전 아버지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알던 서울 맞니? 아버지는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빌딩들과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를 신기한 듯 바라보셨어요. 특히 한강변의 야경에 감탄하셨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옛 하숙집 터를 찾았어요. 지금은 카페가 된 그곳에서 아버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카페 주인 아주머니께서 따뜻한 차를 내어주시며 하숙집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아버지는 젊은 시절 자신을 딸처럼 아껴주신 그분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더욱 감회가 깊으셨나 봅니다. 캠퍼스는 많이 바뀌었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은경 씨와 처음 만났던 프랑스어 동아리방을 단번에 찾으셨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한 교수님은 은경 씨의 후배셨다고 했습니다. 은경 선배님은 끝까지 프랑스 문학을 사랑하셨대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프랑스 유학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말씀을 잊지 못하셨어요. 저녁에는 청계천 근처의 한 음악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나훈아의 영영이 흘러나왔어요.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음악을 들으셨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40년 전 은경 씨와 함께했던 시간이 흐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민이가 준비한 깜짝 선물도 있었어요. 젊은 음악가들이 나훈아의 곡들을 새롭게 편곡한 공연이었죠. 프랑스 샹송풍으로 편곡된 물레방아 인생이 흘러나오자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밀리, 이제야 알겠구나. 은경이가 내게 준 테이프는 단순한 이별 선물이 아니었어. 그건 우리의 추억을 영원히 이어줄 다리였던 거야. 그리고 내가 그 다리를 완성시켜 준 거야.
귀국을 앞둔 날 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남산에 올랐습니다. 달라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도시는 변했지만 이곳의 마음만은 그대로구나. 은경이도 이 마음을 알았기에 내게 노래를 남겨준 게 아닐까? 아버지와 저는 다시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서재에 홀로 틀어박혀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 주말이면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음악 강좌에서 나훈아의 음악을 소개하고 계시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는다고 해요. 제 책상 한켠에는 은경 씨의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서울대 도서관에서 찾은 그 사진 속에서 그녀는 영원히 20살의 모습으로 미소 짓고 있어요. 때로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은경 씨가 살아계셨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로드리게스는 나훈아의 음악을 재해석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유럽 각국의 전통 악기들과 나훈아의 음악을 접목시키는 작업이라고 해요. 베르티도 최근 한국을 방문해 나훈아의 음악을 직접 듣고 깊이 감동받았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정민이는 이제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는 자주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녀는 최근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제 저는 압니다. 40년 전 한 청년이 우연히 들었던 나훈아의 노래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노래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도요. 이것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은 한국과 아주 오래전부터 인연이 깊었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꼭꼭 많이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